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도시를 바꿔라.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을 지낸 엘리케 페날로사가 한 말인데요.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재밌는 도시야말로 행복한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조용준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인구 감소 시대, 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들은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감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래에는 미국의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한국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상태로 가면 미국도 한국을 따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인구의 출생률이 저하입니다. 지금 한국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가 좀 좁혀서 광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광주는 2013년에 149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41만 명이 조금 더 넘습니다. 감사원 예상보고서에 의하면 43년 후에 광주의 인구는 90만 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97년 후에는 광주의 인구는 35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도시가 어떻게 비워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인구 감소가 되면 당연히 노출될 문제이긴 하지만 소자녀 고령화 사회입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노인 인구들이 많죠. 그래서 2012년에 OECD는 한국에게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개발을 해라. 그 다음에 교통 체계를 바꿔라.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이후에도 여기에는 무관심했고 2018년 인구 절벽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헨리 텐트라는 사람이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스스로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노인 인구들이 교통사고를 낸다는 기사들을 잘 봤을 겁니다. 결국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노인들의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노인들의 면허증을 반납하면 활력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 인구의 반은 빈곤 노인입니다. 일본의 2배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상당 부분이 생계를 자동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무조건 면허증만 반납하는 것들이 답은 아니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국가의 책임이고 도시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죠. 두 번째는 OECD가 권한 것처럼 주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혈연가족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붕괴된 혈연가족을 사회가족으로 우리가 편입시켜야 되는데 이 역시 도시나 국가가 할 일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빈곤 노인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난 건 절연생활입니다. 이웃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는 거죠. 국회에서 어떤 분이 조사했던 걸 보면은 한국의 빈곤 노인들의 52%는 이웃과 절연하고 삽니다. 그럼 이 절연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고독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한 4년 전인가 유엔에서 일본 사람들 10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장수를 봤더니 가장 장수에 적이 되는 것이 비만, 그 다음에 이제 고독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의 공간구조가 바뀌어야 되죠. 만약에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구가 감소되면은 이 광주 같은 경우는 무거지 지역이
출현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들이.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용했던 도시 기반 시설,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하는 것들의 이용 밀도가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잘 안 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유지 관리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범죄가 발생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자동차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또 커뮤니티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이죠. 그것이 21세기의 도시의 과제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모두 여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들은 외곽지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도시 외곽을 이렇게 보면 아파트 단지가 도시를 담백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줄인다고 하고 도시를 축소시키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어쩌냐? 외곽 지역에 있었던 것 전부 단독주택들입니다.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이게 도시를 축소시키지 않으면은 출생률과 줄어들면 생산 인구가 가능하고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은 이 도시가 가난한 도시가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도시를 조금 축소지향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축소지향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제 도시들마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특히 한국어 도시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자동차 이것들을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건축, 효율적인 도시, 그 다음에 자동차 이거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엔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행복 지수를 스스로 국민들이 스스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은 38개국 OECD 중에 우리가 35위입니다. GDP는 그렇지 않죠. GDP는 거의 12위 수준에 오르죠. 근데 GDP는 10위 수준에 오르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결론들이 뭐냐면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분리와 개별성, 여러분 아파트 보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출근을 하고 밤에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있는 일종의 숙소입니다. 이웃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혼자 살게 되면 고독하게 되죠. 그러면 이 혼자 사는 혈연가족이 붕괴된 사람을 사회가족 속에 포함시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도시는 이제 인과관계를 이렇게 자주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도시는 자동차가 그걸 막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도시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공유감이 생기고 공동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세계의 도시의 조류는 뭐냐면 포용도시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이게 돈 많은 사람이 섞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그게 포용도시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도시는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고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 다 개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한쪽에 모아 살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도시만으로 사람들을 모아 살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제가 주장하는 축소지향형 우리가 이야기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독주택에 사람이 비는 거하고 아파트에 사람이 비는 건 전혀 다릅니다. 아파트에서 만약에 한 반 정도가 사람이 비면 그것은 완전히 유령의 건물처럼 돼서 사람들이 들락달락하면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인구 감소를 따지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된 도시가 일본의 다마 뉴타운입니다. 1990년 무렵에 다마 뉴타운은 인구 32만 명, 일본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풍부한 자연 녹지, 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우리 한국에 있었던 분당, 일상, 외곽 지역에 설계를 하는 분들이 그걸 아주 많이 견학을 갔어요. 저도 90년에 잠깐 일본에 있을 기회가 있어서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는 그 도시를 갔어요. 아침에 딱 되면은 거기서 이제 동경으로 출퇴근한 젊은이들이 검정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가는 것들이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은 아이들이 많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거기 가본 다마 뉴타운은 지금 인구가 19만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비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대개 15층 이런 정도 됩니다만 3분의 2 정도가 비어서 이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생활비 전략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도시를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인구가 감소가 되면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금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과거부터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한 10몇 년, 20년 전에 일본의 학자들은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야, 한국 20년 후에 일본을 따라갈 거다. 그대로. 인구 변화 패턴을 보면은 20년에 우리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 왔어. 지금은 일본이 이제 한국을 보고 일본은 출생률이 1.3명 정도가 되고 우리는 0.72명이니까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는 그런 쪽에서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늘 이제 한국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도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는 학자들도 지자체장들도 지자체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서울이나 강주나 모두가 개발이 결국 우리를 먹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는 점점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도시들이 테마파크도 만들지만은 모든 도시가 테마파크를 만들면은 그건 경쟁력이 없습니다. 예,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어도 다른 쪽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창조성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한편의 도시는 새롭게 이제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형태를 바꾸는 것들입니다. 가령 일본에 같은데 지금 아파트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단독주택의 골목길처럼 3층, 4층들이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복도를 지나다니는 거의 골목길처럼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족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아파트가 없죠. 층간 소음이 일어나면은 누가 책임입니까? 사는 사람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사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죠. 만든 사람 책임이죠. 근데 우리는 조심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죠. 가령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파리 잘 알 겁니다. 파리에 최근에 안 이달고 시장이라는 분이 취임해서 생강 옆에 있었던 양쪽에 차도를 인도로 바꿨습니다. 그 생강 옆에다가 뭐 수영장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루브 궁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쌍제리제 거리, 그걸 지금 1시간에 한 3,000대의 자동차가 다니면서 매연 만드는 걸 반으로 줄여서 거기에다가 공원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6만 개의 주차장을 없애서, 여러분 잘 아는 역사도시라고 하는 게 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없는 게 가장 단점이었거든. 근데 그걸 더 줄여버리는 겁니다. 6만 개 주차장을 없애가지고, 그게 왜 그냥 21세기는 20세기하고 달리 도시의 지향성이 그런 쪽으로 가야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1세기가 되면은 이제 도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지향점으로 삼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걷고 싶은 도시만에 걷고 싶은 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걷고 싶은 도시라는 게 이렇게 인도만 넓혀서 걷고 싶은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면 저층에 어떻게 다양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다양성도 만들어줘야 되고, 수많은 공공공간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와서 인간관계를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안에 있었던 고독에 살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걸 도심 안에서 해야 되죠. 우리도 이제 이 도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20세기에 근대 도시계획, 근대 도시정책, 여기서 벗어나서 21세기는 축소지향형,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 이런 것들이 존중돼야 됩니다. 여기는 결국은 행정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시민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행정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식도 좀 깨어나서 21세기,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정말로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토양을 만들어주고 떠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면서 내가 사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또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듣게 됐는데, 도시도 변화하고 또 많은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세기 도시는 저희들이 확장형 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확장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산업사회형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도시에 닥쳤던 것은 이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 런던의 그때 경우에는 교통이 미발달했는데 사람들이 모아지니까 교통난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있죠. 좁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거기에 수질도 오염되고 공장도 생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20세기 도시였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산업사회형 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바삐사롭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수준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21세기가 되면서 좀 여유를 가지려고 보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살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20세기 말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도시나 건축에서도. 네.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물질이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결국 그 한국인들의 상당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디서 찾아볼까? 그래서 이제 도시나 건축학자들이 도시 공간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럽에서 아파트가 처음에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맨날 젊은 애기들이 반달리즘 그 공물을 파괴하거나 틈만 나면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거기다 공유 공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공동체가 형성되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1세기 도시는 네.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는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네.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공동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정말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동체 문화가 좀 살기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 동네 문화, 좀 작은 소규모 단위의 동네, 결국은 인구수와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뭐 공동체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어떤 도시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구라는 변수가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죠.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는 200만 도시를 처음에 계획을 하고 만들었던 도시, 인구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을 했었던 건데 네. 인구가 반대로 줄어들기니까 빈 곳이 생기죠. 빈 곳이 생기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밀착하고 만나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그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려면 결국 사람들이 한 곳이 모아들어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 형성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 단순히 적다는 게 그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네. 적은 도시에서 어떻게 밖에서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건가 그거고 이제 그 답을 지금 서구의 도시들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제 고민해야 된다.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교수님께서는 또 도시 정책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도시 계획 관련해서 연구를 쭉 해오셨는데 세계적인 어떤 추세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좀 본보기로 삼고 싶은 어떤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세계적인 도시가 있다면 어떤 곳을 꼽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도시는 많죠. 많은데 제가 좀 한번 가보도록 권하는 것은 일본의 요코하마입니다. 그게 1854년 100가구가 사는 작은 집이었죠. 얼마 안 됐죠, 지금. 네. 근데 그게 지금 380만의 도시가 됐습니다. 150년이 못 돼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는 지진도 있었고요. 대공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들이 도심부를 상당히 오랫동안 점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개발을 했죠. 이런 문제가 된 도시를 지금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도시는 인간적이어야 된다. 라고 해서 7가지의 도시 디자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1960년도 시작부터 지금까지가 한 번도 그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장이 바뀌어도 그건 계속 유지돼서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가 됐는데 거기에서 그 도시를 만들었던 분이 한 4년 전인가 저희 광주에 와서 2년간 도시 디자인 자문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하고는 아주 이 절친이었는데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과 일본의 행정 토양이 다르구나. 아무것도 못하고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네. 이건 전문가나 이런 한두 사람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정 전문가 시민들이 같이 합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네. 도시에 대한 계몽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방청객분들도 와 계십니다. 우리 시민이기도 하고요. 이런 도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 참여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혹시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질문도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직주락 도시라고 합니다. 직장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면 굳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가지 않아도 될 텐데 광주도 그렇게 달라질까요? 네.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광주에서 유출된 순유출률이 17개 시도에서 1등 제일 많았습니다. 그 MZ 시대들이 주로 갔었는데 거기에는 보면 이제 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뭐 다 문제들을 알고 있죠. 그게 직장, 그다음에 서울에 가면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더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젊은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쭉 갔을 때부터 이 도시가 재밌다, 계속 살고 싶다, 이런 것도 함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재정착에 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배려, 도시적인 배려도 있어야 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이들이 살 때 거기서 토론도 하고 문화도 만들고 뭐 세계 그 젊은이들을 광주로 초청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거기서도 직장도 생기고 하는데 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점들은 여러 가지 이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하는 쪽에서 같이 협력적 관계로 가면은 네. 지금보다는 떠나는 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와 기회와 거기에 재미까지 더해져야 청년이 떠나지 않는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교수님은 그 도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이니까 광주가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이 만들고 싶으신 광주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네. 전 일단은 불공정, 불평등이죠. 공정하지 않는 것, 불평등하지 않는 도시였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용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외된 그룹이 소외되지 않는 그룹에 편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기 마련이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는 섞어서 활동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계층 문화죠.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끼리 살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 관계가 일어나서 적어도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도시 이런 도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 쪽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앞 질문에 했습니다만 서울로 가서 최근에 보니까 그런 글이 어디가 있더라고요. 먹이를 찾아 서울로 갔더니 알을 날 둥지가 없구나 뭐 이런 걸 제가 어디서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맞구나.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도시는 젊은이들이 좀 살 수 있는 주택의 문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시로 찾아오는 것. 지금은 이제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도시를 부흥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 부흥시키거든요. 네. 그건 젊은이들의 창조력만 있으면 되는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시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젊은이들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창조를 해야 됩니다는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아서 결국은 도시가 우리가 이제 외관, 외형, 주택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돼야 되고 거기서 정말 많은 또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의 미래 정책을 위해서 또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에게도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좋고요. 혹시 오늘 강연과 또 대화를 마무리 지으면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줄 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지자체마다 그 도시를 좋게 만들려고 다 노력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 잊지 말았으면 쓰겠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인구하고 환경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구촌의 생존 위협들이 지금 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아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환경은 지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 감소는 도시적인 것도 있고 국가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일본과 한국과 프랑스는 다르죠. 인구 감소율이. 프랑스나 뭐 다르고, 그 다음 우리 한국 내에서도 또 광주와 다른 도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도시를 만든 데 있어서는 인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인구에 의해서 도시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에 좀 깊이 한국의 도시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재밌는 도시,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은데요. 변화의 시기, 도시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